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은 상식이 동하지 않는 미친 국가라는 제목의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업무차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이 쓴 글로, 이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차량에 관한 습관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특별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에서 동용되는 상식이 한국에서는 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해가 지면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과 아이는 절대로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의 안전에 관한 상식이 있겠는데요. 이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동용되는 상식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점을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치안과 시민의식은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들만의 상식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의 차량을 다루는 습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인들은 상식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엄청난 놀라움을 전했는데요. 이 외국인에게 한국인들의 행동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상식이 동하지 않는 미친 나라야. 나는 평생 동안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업무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고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미친 행동을 제보하려고 해. 우선 내가 만약 한국에 방문할 경우 시동이 걸려있는 빈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이 자동차들 대부분은 창문도 열려있고 문도 열려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지. 알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 또한 이 운 나쁜 자동차들은 분명 털린 상태구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마트나 편의점, 휴게실 등 어딜 가도 이 털린 것처럼 보이는 방치된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야. 또한 이 자동차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주인은 곧 돌아오고 자동차 내의 물건을 털린 사람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차 주인들의 표정은 몹시 태연했어.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한국의 비밀을 알아버리고 말았지. 나는 내 한국인 동료에게 이 기묘한 상황에 대해 물어봤고 내 한국인 동료는 박장대소하며 그 사람들은 털린 게 아니라 마트의 카트나 편의점 등 잠시 볼 일을 보러 간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잖아. 안 그래도 더운데 시동을 끄면 에어컨도 꺼지기 때문에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있는 거지. 문을 열어놓고 간 것은 잠시 환기를 시키거나 카트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잠시 열어놓은 거겠지.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어. 나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야. 미국에서는 차량에 시동이 안 걸려 있어도 차량 안에 금품이나 지갑이 대놓고 있으면 그냥 창문을 깨고 물건을 가져가 버린다. 또한 시동이 걸려있는 차가 주인이 없는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차량을 무료로 드릴 테니 아무나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지. 즉, 미국에서는 차량에 꼼꼼한 방범을 해 놓아도 털리지만 한국에서는 제발 가져가라고 애원을 하는 행동을 해도 안 털어간다는 거야.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이런 도난에 관한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고 남미는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떻게 오직 한국에서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동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지경까지 왔고 어쩌면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만 이런 상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고 존경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처럼 대형마트나 편의점, 특히 휴게소에서는 차에 시동을 켜놓고 볼 일을 보러 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겨울철에는 히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놓기도 하고 손에 짐이 많거나 깜빡하고 차량의 문이나 창문까지 열어놓고 볼 일을 보러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이런 한국인들만의 습관은 오토바이에서까지 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배달원들은 배달할 건물 1층에 오토바이를 놓고 키까지 꼽아 놓은 채로 음식을 전해주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키가 꼽힌 오토바이를 보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주인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절대 손대지 않죠.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개인 착오가 흔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은 차량 털이 범죄가 너무도 흔할 뿐더러 범인을 잡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창문을 깨고 차량 내 물품들만 털리면 다행일 정도로 차량까지 훔쳐가는 범죄가 흔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유명 래퍼인 도끼 씨가 나 한인타운에서 차량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전부 도난을 당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 미국의 미러키시에서는 운전대 잠금 장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 만큼 이러한 범죄는 외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특별한 문화를 최근 전 세계의 지질이 요동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활발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산맥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반도에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 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진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지질학계에서는 최근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각 국가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 그리고 잦은 핵실험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비껴나간 위치일 뿐 아니라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대도시들은 화강암 지반의 튼튼한 땅 위에 도시가 세워져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과거 화산 폭발로 생성된 지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의 지각활동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대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 가장 최근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며 새로운 섬이 생겨나면서 여의도만큼의 영토 면적과 엄청난 면적의 해양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정말로 화산 폭발을 통한 대박이 이뤄졌던 셈으로 이 사건은 세계적인 포핏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화산 폭발을 통한 대박 조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4위는 한탄강 유역입니다. 한반도의 정중앙 철원평야는 과거 후고구려 태봉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아주 추운 지방이지만 드넓은 내륙 평야지대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과거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화산대지가 넓게 펼쳐진 지형입니다.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내륙에 위치한 거대한 평야지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평원지대는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곳에 흐르는 한탄강은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DMZ를 흘러 더욱 가슴 아픈 지형입니다. 이 한탄강은 세계에서 보기 힘든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화산강입니다. 한탄강은 철원평야에서 폭발한 화산 용암이 흐른 흔적을 따라 강이 형성돼서 한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탄강의 상류부근 휴전섬 건너편 철원평야 정중앙에는 오리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화산이 폭발했던 분화구인데 요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언제라도 다시 화산이 폭발할 수 있으며 북한의 지하핵 실험은 북한의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다시금 화산 폭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탄강의 다시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DMZ의 많은 지뢰를 파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휴전선이 무너져서 수많은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재래식 무기와 지뢰를 파괴해서 북한의 무장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백두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 화산 폭발 사건은 바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대폭발 사건입니다. 이 섬의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지구의 대기를 뒤덮어 전 지구가 농사흥 자기 들어 세계적인 대기근 사태가 발생했던 역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컸던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후 946년 백두산 화산 폭발입니다. 일본 서기 고려사 등의 당대 역사책에 화산 폭발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기도 한데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 발해가 멸망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이 다시 폭발하게 되면 과거 발해가 멸망했던 것처럼 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두산 주변에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패권 집단인 북부전국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호시탐탐 한반도로 침입할 수 있어 우리로서는 매우 불안한 지역 중 하나이며
실제 한국전쟁 당시 통일을 앞둔 시점에 인민의 반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한반도 통일이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중국의 백두산의 절반을 떼어내 중국에 준 역사는 매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역시 휴화산으로서 언제라도 다시 화산 폭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두산 폭발에 관한 주제는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게 된다면 한민족에는 더욱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게 될 경우 북중접경 지역에 무장해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화산 폭발로 인한 복구에 힘이 빼앗겨 북한과 중국의 무장해제가 일어나 남북 통일과 고토 수복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위는 울릉도 옆의 작은 섬 독도입니다. 독도는 아주 놀라운 화산 지형입니다. 울릉도와 함께 형성된 화산 지형으로 동해안의 거대한 화산 폭발을 만들어내 지금까지 활동하는 살아있는 화산으로 분류됩니다. 독도는 현재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나눠진 섬입니다. 원래는 도너츠 모양의 분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섬이어 은하 침식작용으로 두 개의 봉우리 만남아서 현재 동도와 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독도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일본의 니시노시마의 사례처럼 섬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 서국토의 면적과 해양 영토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번 화산이 폭발하면 독도는 죽은 화산 사화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늘어난 섬의 영토만큼 영해의 면적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독도의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독도 주변 수면 아래에 있는 주변의 시몽택 해산, 이사보 해산, 안용복 해산과 같은 지역에도 분화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위치한 안용복 해산의 경우도 역시 화산 지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봉우리인데, 요이 안용복 해산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경우 수면 위로 봉우리가 올라와서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영해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1위는 이어도입니다. 최근 단순 암초인 줄 알았던 이어도는 원래 화산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20년에 이어도의 지질 연구를 하며 암석 조각을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어도는 환태평양 조선대에 가장 근접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가장 지질이 불안정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이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어도의 거대한 화산섬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에 매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도 근해에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암초 여러 개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지명을 변경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화산 폭발로 인한 도서 개수의 증가를 늘 염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태평양에서 나시노시마 해저와 산폭발로 인해서 섬의 개수와 해양 영토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 역시 지질대가 불안정해서 영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본토가 안전한 화강암 지반위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질 환경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늘 염두하며 이어도나 독도, 백두산 등의 지역에 꾸준한 지질학 연구 데이터를 쌓아서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KAI가 폴란드에서 보여준 놀라운 납품 능력에 유럽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항공 수송을 위해 분해되어 출발했던 FA-50GF기 폴란드 현지에 도착해 쫄란드 공군에 납품되기 위해 조립과 점검이 진행 중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KAI는 이번 납품을 시작으로 폴란드 계약 대수 48대 중 12대를 올해 안으로 납품하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된 FA-50PL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KAI는 폴란드와 FA-50 도입 계약을 맺은 지 겨우 10개월 만에 납품이라는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달성하면서 K방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는데요. FA-50으로 보여준 KAI의 놀라운 전투기 생산 역량에 KAI의 FA-50 다음 프로젝트인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KF-21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다음 세대 전투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전투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0만 구독자를 가진 미국의 군사 전문 분석 채널에서 과연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차세대 전투기의 기준점을 다름 아닌 한국의 KF-21 보라매로 잡고 다른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그들만의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터키,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5세대 전투기들과 대등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의 전투기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KF-21 보라매, 처음 살펴볼 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진보된 전투기인 보라매는 현재 테스트 비행 단계에 있으며 2030년까지 한국 공군에게 120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의 기본 버전은 미사일을 외부 하드포인트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인해 진정한 5세대 전투기처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량 버전에서는 무장을 전부 내부 구장창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 전투기는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의 F-35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파악되고 있으며 이미 모든 면에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라매에 대한 지분은 대한민국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보라매를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으로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선은 이미 KF-21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러시아의 수-57이 국제시장에서 구매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덕분에 새로운 전투기 시장에서 보라매의 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전투기는 F-35보다 저렴하며 태국, 필리핀 및 이라크가 구매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라매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위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켜주며 북한의 구닥다리 전투기들은 이러한 고급 기종에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요한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매는 1명 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며 전체 길이는 약 17m, 날개폭은 11m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1로 시속 2200km 또는 1400마일에 해당하며 항속거리는 2900km 또는 1800마일입니다. KF-21은 대공과 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10개의 미사일 하드포인트와 기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항 미사일과 무유도탄, 정밀유도탄을 폭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을 위한 KF-21 함재기형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의 방위력을 높여주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체가 될 것이라고 매우 호의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언급되는 각국의 차세대 전투기들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프랑스 약 5,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인도 공군과 해군이 5세대 전투기 설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등 중형 전투기 앙카는 힌두스탄 항공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앙카는 현재 개발 중이며 약 20억 달러의 예산과 불명확한 개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카는 생산 라인 모델을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구성과 생존성을 고려하여 개발 중입니다. 또한 AMCA는 인도의 노후화된 공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앙카는 중요 설계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시제기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럴 가치가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검토 과정은 앙카에 관한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죠. 현재로서는 인도가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한 항공기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인도 내에서 비행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의 TFX, 스웨덴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터키의 TFX 프로그램은 이 전투기는 약 2029년경에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FX는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터키의 자체 제작 전투기입니다. TFX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미국이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그러나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TFX 프로그램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마찬가지로 야심찬 개발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고도로 발전된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기 제작 경험이 부족한 튀르키예가 기초적인 기술과 생산 능력까지 전부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앞서 언급한 스웨덴과의 협력도 개발 일정을 상당히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홍미를 표명했으나 협력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FX는 2025년에 첫 비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개발팀에 따르면 그들은 일정을 2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TFX의 시제기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터키의 의지대로라면 TFX는 2030년까지 공군에 전달되며 대규모 생산은 다음 몇 년 내에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TFX는 터키 공군을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공군으로 만들 것이며 이는 네토 및 중동의 다양한 충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에서 개발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던 엔진인데요. 엔진 개발을 둘러싼 분쟁은 여러 해 동안 TFX 프로젝트의 골칫거리였으며 2022년에 시제기가 공개되었을 때도 엔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스웨덴의 플라이그 시스템 2020, 러시아의 미그 41, 유럽의 지카 프로젝트가 언급되었으나 세 프로젝트 모두 3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로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명확한 결과물을 공개하며 성공이 확실한 프로젝트는 KF-21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각자 KF-21의 최대 경쟁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인도와 튀르키예의 TFX와 AMCA 프로젝트는 두 국가의 전투기 기술이 수준이 너무 뒤처진 상황으로 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 제대로 된 경쟁자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TFX는 제대로 된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 한국의 KF-21 기술을 빼돌리려 시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체코의 한 군사 전문 언론에서는 KF-21 보라매의 경쟁 상대가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가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5세대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들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F-35를 판매하고 있지만 곧 시장에 새로운 5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한국의 KF-21 보라매가 강력한 경쟁력으로 미국의 파이를 빼앗아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매체들이 아직 4.5세대 전투기인 한국의 KF-21에 현재 개발 중인 다른 5세대 전투기들보다 큰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한국만이 투명한 개발 과정과 명확한 결과물을 드러냈으며 향후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까지 나아가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KAI에서는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KF-21 블록 3 개발을 끝마치고 곧바로 국산 6세대 전투기 카퍼세스를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KAI 미래융합기술원 김주용 원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KAI는 KF-21의 5세대 스텔스화 계획은 블록 1단계에서 부분 스텔스가 적용되고 블록 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블록 3단계에 이르러서도 KF-21이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KAI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기술은 KF-XX, 즉 6세대 전투기에 이르러서야 F-35 수준의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요. 현재 국내 연구개발로 형상설계, 스텔스 도료, 램, S덕트 등 스텔스 전투기의 필수적인 기술 연구는 거의 다 끝마친 상황이고 KF-21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라 지적받는 원인인 내부 무장창 역시 블록 3에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스텔스 기술이 모두 충족된 KF-21 블록 3의 스텔스 성능이 불완전할 것이라는 KAI의 주장은 KAI에서 바로 다음 프로젝트인 KF-XX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종의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KAI에서 FA-50, KF-21 개발 과정을 통해 얻은 항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유지하며 세계적인 항공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고급 인력들을 붙잡아 뒤야 하는데요. KF-21 블록 3의 다음 프로젝트인 KF-XX까지 추진하겠다고 벌써부터 발표한 것이죠. KAI에서는 블록 3단계에서부터 6세대 전투기 기술인 고도의 센서 융합과 인공지능 유무인복합 체계 MUMT를 개발해 나가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들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KAI의 꿈을 응원하며 KF-21 보라매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날개를 펼칠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던 미국과 서방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무기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유럽연합이 약속한 탄약 100만 발 지원 계획이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7개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약속기한인 내년 3월까지 100만 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EU 외교수장격인 그가 직접 이를 인정한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전장에서 러시아와 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탄약 수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EU가 약속한 155mm 포탄은 전선에서 매일 6,000퍼부터 7,000발의 탄약이 사용돼 탄약 보급이 전략적으로도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EU가 약속한 대로 100만 발의 탄약이 내년 3월까지 지원될 경우 최소 반년간은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EU의 외교 수장조차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피력하자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 틈을 노리고 러시아가 대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는 밀리던 동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대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지역은 동부전선의 요충지 아우디오카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집요하게 노려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러시아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당초 이 지역을 빠르게 돌격하여 장악하려고 기갑부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러이사군의 대규모 기갑 웨이브는 가우디오카의 단단한 방어력에 막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얀색 점들은 전부 대전차 지뢰인데요. 러시아는 이 대전차 지뢰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 그냥 밟아서 통과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통과하다니. 러시아군의 아우디오카 공세는 데스 웨이브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무지막지했습니다. 결국 공세 몇 번 만에 러시아군 기갑 수백 대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손실이 너무 커지자 러시아는 포위전으로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도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지뢰밭을 향해 돌격하는 러시아군 기갑 부대의 모습입니다. 아우디오카 전투 한 달여 동안 우크라이나 중장비는 16대밖에 파괴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 중장비는 221대 파괴되었다고 하니 단순 교환비만 따져봤을 때도 러시아 기갑부대의 아우디오카 공세가 얼마나 성과 없는 공격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러시아군은 아우디오카 전투에서 블레다르 전투 그 이상의 기갑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오신트의 주장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기갑 300여 대와 6,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우디오카에서 2km 정도 진격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이며 파멸적인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고서 러시아는 겨우겨우 가우디오카를 포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최근 아우디오카 전투는 아우디오카 북쪽 마을에서 벌어지는 중으로 러시아군은 정면 돌파 대신 포위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우디오카 정면 돌파는 엄두를 못 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는 아우디오카를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갑 손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지성 전차 투입은 불가능해졌죠. 결국 기갑 웨이브 대신 스톰 제트라고 불리는 보병 부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 전술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러시아군의 공세는 더 적은 기갑 부대에 더 많은 보병을 투입하는 하이브리드 공격 대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반미트 파도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공격 패턴이 기갑 웨이브 대신 보병 중심으로 바뀐 이유는 초반 공세에 너무 많은 기갑 부대를 잃은 것과 라스푸티차 때문에 땅이 진흙으로 바뀌어 대규모 기갑 부대를 투입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보병의 전력은 어떨까요? 러시아군의 스톰제트 보병 러시는 저열한 장비와 부실한 훈련, 빈약한 의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결과를 못 내고 쓰레기처럼 해체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보시는 모습은 러시아군이 침투한 폐허를 향해 기관포를 난사하는 브래들리 장갑차인데요. 방어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기갑 웨이브보다 보병을 상대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러시아군 기동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드론 정찰로 기동로 중간중간에 있는 러시아군 기갑 차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스톰제트 보병 러쉬를 하더라도 기동로 전체를 걸어서 움직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장갑차를 전장의 택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군 장갑차를 노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러시아군 장갑차를 파괴하다 보면 보병 부대가 수KM을 행군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보병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은 러시아가 기갑 부대 대거 투입 전술에서 보병과 장갑차 투입으로 전술을 바꾸었는데 러시아의 스톰제트 보병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러시아군은 손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몰려오는 러시아군을 방어하려니 우크라이나군도 죽을 지경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의 대공세 실패로 겨울 전황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라며 올겨울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큰 변화는 없을 듯 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모두 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미 정부가 탱크와 장거리 로켓, 전투기 등을 서둘러 지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지연되면서 대반격 시점이 늦춰져 러시아가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네이토 당국자는 러시아가 병력과 자원 부족으로 겨울 공세를 강화하기 어려우며 기동력이 우수한 우크라이나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실탄 지급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인구가 3배나 많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유리하다고 전망합니다. 러시아는 매달 1000기 이상의 장거리 자살폭탄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으며 1950년대 및 60년대에 만든 탱크들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 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드론을 소진시킨 뒤 반격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지만 한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고 다양한 각도로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공항 재건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이 맡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재건 사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은 재건 사업의 적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국제공항에 터미널 및 활주로 재건 및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두 회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키이우 보리스필 수도공항공사와 보리스필 수도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리스필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 수도 최대 관문인 키이우 국제공항의 터미널 및 활주로를 재건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 컨설팅과 국제교육 훈련, 공사의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현대건설은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일환으로 모듈러, 마절러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비탈리 김 주지사와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미콜라이우주는 우크라이나 내 유일한 투자 자산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곡물 터미널이 있는 지역이며 비탈리 김 주지사는 고려인이자 현지 유망 정치인입니다. 고려인 출신인 비탈리 김이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을 적극 유치하려고 애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가 이처럼 모듈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건 사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 주택, 학교,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인데 모듈러 사업이 전후 복구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구조물은 블록처럼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 60%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모듈러 사업을 위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룹의 사업 역량을 한데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 포스코 A&C의 엔지니어링 기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 네트워크와 교섭력 등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어벤져스급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한번 하기로 하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건 사업을 해내기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국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